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빈곤의 개념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빈곤이란 뭘까? 물론 정세적 개념으로 생계에 관련된 가져야 할 것을 갖지 못한 것, 돈이 없는 것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빈곤을 가지고 말장난할 건 아니고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 그리고 주관적 빈곤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절대적 빈곤 개념은 보겠습니다. 절대적 빈곤이란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결여된 상태에서 정태적 개념으로 쓰고 있죠. 우리는 빈곤이나 박탈 같은 정태적 개념에 비해서 동태적 개념으로 소득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차원적 배경까지 설명하는 것은 사회적 배제라고 설명을 하는데 여기는 정태적 개념으로 빈곤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득이 없는 것을 빈곤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빈곤에 대한 연구는 대표적으로 찰스 부스, 소위 런던시 빈곤조사를 통해서 빈곤선의 개념을 처음 끄집어냈던 찰스 부스와 그리고 요크시 빈곤조사를 통해서 빈곤선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1차 빈곤과 2차 빈곤으로 나누어서 개념을 정립했던 바로 라운트리 두 사람을 봐야 됩니다. 거기 찰스 부스는 1889년에 세계 최초의 사회조사를 통해서 런던시 빈곤조사를 했다. 그래서 런던시 빈곤조사를 결과를 보고를 내면서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냈던 것이 찰스 부스입니다. 그래서 빈곤 선후 개념은 끄집어냈지만 포버티 라인이라는 단어는 끄집어냈지만 정의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에 비해서 라운트리는 바로 이 요크시 빈곤조사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빈곤을 1차 빈곤과 2차 빈곤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1차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전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그야말로 의식주라고 하는 기본 생활 유지하는데도 부족한 거. 의라고 하는 것은 피복,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 그리고 주라고 하는 것은 연료와 가옥. 이 네 가지. 거기 보면은 네 가지 기초생활품이라고 해서 의라고 하는 그 피복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의식주에서 피복, 그리고 음식, 그리고 연료와 거처. 이렇게 네 가지 의식주에 관련 것도 해결하지 못한 것은 1차 빈곤이라고, 2차 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전 가족 구성원의 소득을 합치면은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으나 다른 데 쓸 돈은 하나도 없는 이런 과정을 2차 빈곤이라고 해서 빈곤선의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했던 것이 라운트리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적 빈곤에서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비교해 볼 때 그 기준점보다 소득이 낮은 상태를 빈곤으로 보는 것을 상대적 빈곤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선으로 쓰는 것이 기준 중위 소득을 기준선으로 해서 그보다 낮은 비율을 기준 중위 소득의 법정 비율 이하를 우리가 빈곤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 빈곤 개념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에 주관적 빈곤이 나와 있고. 다음에 신빈곤 중요 표시하셔야 되겠죠. 신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빈곤과는 달리 옛날에는 빈곤의 개념에 속하지도 않았던 것이었는데 오늘날의 빈곤의 개념이 있습니다. 옛날에 빈곤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배운 것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옛 선현들은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희망 하나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서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말하는 신빈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있습니다. 배운 것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차도 있고 직장도 있고 소득도 있고 또 텃밭도 있고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은 꿈만 없는 거예요. 또 집은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내 집인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집 대출금 갚을 수 있는가? 하우스푸어. 또 내가 많이 배웠다는데 배우면서 갖다는 학자금 대출 내가 갚을 수가 있는가? 내가 부모라면 내 자식을 가르쳐야 되는데 내 자식 가르칠 때를 이 학자금 문제를 내 부모로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에듀푸어. 있는 건 다 있는데 있다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건 다 있는데 희망이 보이질 않아. 탈빈곤이 가능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도 옛날에 그 시커먼 중에서도 빈곤을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 하나 가지고 이렇게 버텨왔는데 오늘날은 아예 그 희망 자체도 가질 수 없는 이러한 특히 워킹 푸어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이 이 직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빈곤 자체가 그냥 쪄들어 버린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을 신빈곤이라고 하다. 그 교재를 보면 신빈곤이란 중산층이 급격히 붕괴하면서 등장한 신조어로
기초수급자와 같은 최하위 계층이 아닌 바로 윗단계의 생활 수준에 속함으로써 사회적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삶의 수준을 신빈곤이라고 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대부분 외환위기 이후 가속화된 신자유주의의 노동의 유연화로 인해 불안전 고용 상태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여성 가구주, 참 여성 가구주 많죠. 가족개체 이후에 실질적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여자들인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은 안 사람.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그 비정규직, 저소득 여성 근로자를 보면 거의 여성 가구주들이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들. 또 청년 실업자, 조기 퇴직자, 이들의 삶이 꿈이 사라져버린 오늘날에 새로이 등장한 빈곤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의 사회보장기본법에도 바로 신빈곤을 포함을 시키고 있는 거죠. 다음에 빈곤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빈곤의 특징. 빈곤의 측정. 빈곤 측정도 역시 절대적 빈곤 측정 방법과 상대적 빈곤 측정 방법과 주관적 빈곤 측정이 있는데 자 여기는 우리가 한번 적어볼 필요 있습니다. 빈곤 측정. 절대적 빈곤 측정 방법으로서는 실태 생계비 방식. 실태 생계비 방식. 이 실태 생계비 방식은 우리가 보통 설명한다면 여기는 그냥 자선조직협회의 우회 방문원의 활동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선조직협회에서 보면은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냥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우회 방문원이 직접 개별 방문 조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진정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생활 능력을 심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실태 생계비 방식입니다. 그에 비해서 전물량 방식. 전물량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채택한 방식입니다. 전물량 방식. 여기는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의 비용의 합. 의자를 두 번 썼군요. 합으로 최저 그 생활비를 해놓고 거기에서 그 이하를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의 비용 합으로 최저 생계비를 설정하고 그거에 부족한 소득을 가지고선 빈곤으로 보는 것이 전물량 방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을 마켓 바스킷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명 마켓 바스킷 방식. 바스킷 방식. 또는 빈곤선의 개념을 명확히 했던 라운트리 방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초생활 필수품입니다. 기초생활 의식주에 관련 기초생활 필수품 목록. 그에 비해서 반물량 방식은 이건 유엔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유엔에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뭐 에일리의 UNI가 아니라 유엔에서. 자, 이것은 기초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기초생활 식료품 목록. 기초생활 식료품 목록의 비용합. 기초생활 식료품 목록의 비용의 합으로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고 그보다 소득이 낮으면 빈곤으로 보는 식료품입니다. 그래 굶어 죽지 않는 식료품. 어찌 보면 라운트리 방식으로 본다면 2차 빈곤선으로 본다면 여기 반물량 방식에서는 기초생활 식료품 목록을 따지는 것은 1차 빈곤선까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건 엥겔 방식. 또 그런가 하면 오산시키 방식이라고 너무 낮게 나왔군요.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여기 전물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조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법제론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적 빈곤 방식. 상대적 빈곤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상대적인 거기 보면
타운센트 방식이 나와 있지요. 그럼 가계 지출 방식도 있고 가계 지출 방식도 있지만 그냥 바로 순수든 유사든 간에 그냥 타운센트 방식. 그래서 그냥 순수 상대 빈곤 방식이 있고 유사 상대 빈곤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사 상대 빈곤 방식인 타운센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볼까요? 상대적 박탈 개념을 도입하여 소득 부족의 개념보다는 통상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가난하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영화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뭐 또 하고 온다는데 나는 못해. 나는 가난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 박탈 개념. 여기 다음 이건 유사 상대 빈곤 방식이죠. 상대 빈곤 방식으로 상대적 박탈 개념을 도입한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그래서 다 우리나라는 상대적 이 방식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전체 사회의 평균 소득이나 우리나라는 평균 소득이 않고 기준 중위 소득이라고 그러죠. 전체 사회의 기준 중위 소득의 일정 수준. 우리는 법정 비율이라고 그러죠. 먹고 사는데 가난하냐 아니냐. 이것은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30% 이하냐 아니냐. 병원 가는데 가난하냐 아니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하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대적 박탈 개념으로 개념을 도입해서 한 것이 상대적 빈곤 방식. 또 그런가 하면은 주관적 빈곤 방식. 주관적 빈곤 방식이 있죠. 주관적 빈곤 방식에는 뭐 두 개, 여론 합의 방식도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여기에서는 주관적에서는 라이덴 방식. 라이덴 방식이 있습니다. 라이덴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덴 방식. 이거 D자가 빠져 있군요. 라이덴 방식. 거기 나온 것처럼 질문을 통해서 거기 보시면 우선 사람에게 당신이 필요한 소득이 얼마는 있어야 됩니까? 최소 소득은 얼마야 됩니까? 라고 먼저 물어서 이들이 판단하는 최소 소득과 실제 소득을 분석해서 최저 생계비를 산출하는 주관적 방식이다. 이런 라이덴 방식도 있고 여론 합의 방식도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특히 전물량 방식 꼭 구별해서 법조문으로 다시 보겠지만 전물량 방식 기억하시고 그리고 상대적 빈곤 방식 역시 우리 채택하고 있죠. 그래서 타운센트 방식 유사 상대 빈곤 방식으로 상대적 박탈 개념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타운센트 방식도 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출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불평등도 측정입니다. 불평등도 측정. 역시 오히려 빈곤 측정보다 이제는 불평등도 측정이 좀 더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데는 네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렌츠 곡선. 자,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노렌츠 곡선의 기본 전제는 전 국민의 소득은 같다. 동일하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전 국민의 소득은 동일하다고 전제를 하면서 인구 누적 비율 대비 소득 누적 비율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사각형의 틀을 만들어 놓고 인구 누적 비율에 대하여 소득 누적 비율. 인구가 10%일 때 소득 누적 비율도 10%고 인구가 50%일 때 소득 누적 비율도 50%고 인구 90%의 누적 비율에 대한 소득 누적 비율 90이라면 이것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완전히 탄젠트 45도 1이죠. 그런 것처럼 전체 인구 대비 누적 비율과 전체 소득 누적 비율, 이거 동일하니까
동일하니까 이럴 때에 이렇게 직선으로 나오는 바로 이것을 우리는 평등선이라고 합니다. 완전 평등선이죠. 평등선. 그러지 않는다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쳐져 나갈 거예요. 인구 누적 비율 50%가 차지하는 것은 한 10%도 안 되고 인구 누적 비율 90% 차지하는 것은 전체의 한 60%밖에 안 되고 이렇다는 것은 결국에 이것을 불평등 면적이라고 합니다. 불평등 면적. 결론은 불평등 면적이 크면 클수록 불평등 면적이 크면 클수록 지금 뭘 측정하는 거죠? 클수록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노렌츠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두 번째 지니 개수. 지니 개수라고 하는 것은 노렌츠 곡선의 수치화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니 개수는 이 정사각형의 여기 평등선을 가는 정사각형의 절반인 삼각형분에 처져 있는 불평등 면적의 범위를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니 개수의 범위는 0에서 1로 되어 있습니다. 0에서 1. 완전 평등이면은 이 삼각형분의 불평등 면적이 안 나올 거예요. 제로지요. 그에 비해서 아래로 불평등 면적이 아래로 처지면 처질수록 1에 가까우면 1일수록 가까워서 자 여기도 결론이 뭐예요? 크면 클수록 다시 말해서 1에 가까울수록 결론은 뭐예요? 불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5분위 분배율을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5분위 분배율을 접근해 보시면 이것은 차례대로 나열하고 소득 순으로 차례대로 나열하고 5등분하고 그리고 상위 20%의 소득 누적을 하위 20%의 소득 누적으로 나눈 값으로 불평등도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5분위 분배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위 20% 소득 누적을 하위 20% 소득 누적으로 나누는데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범위는 만약에 상위 20%의 소득의 합이 하위 20% 소득의 합보다 작을 수는 없죠. 상위니까. 아무리 작아도 똑같을 거예요. 상위란 말이 붙었으니까 상위 20% 소득의 합이 20% 소득의 합이 하위 20%보다 작을 수는 없고 아무리 작아도 똑같을 거예요. 범위는 1. 그래서 상위 20%가 다 가지고 있고 하위 20%는 하나도 없다면 열어라면 무한대가 될 거예요. 무한대가. 결론이 뭐예요? 5분위 분배율. 크면 클수록 다시 말해서 무한대에 가까울수록 결론은 뭐예요? 역시 불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한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그런데 이제 10분위 분배율.
10분위 분배율도 똑같이 소득순 나열하고 소득순으로 나열하고 다음에 10등분 한 후 10등분 한 후 이제는 하위 40% 누적을 상위 20% 누적으로 나눈 값으로 불평등도를 측정을 합니다. 하위 40%의 합계를 상위 20%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10분의 분배율이라는 것은 하위 40% 누적을 상위 20% 누적으로 나눈 값인데 범위는 어떻게 나오겠어요? 완전 평등이라면 완전 평등은 전 국민의 소득이 다 똑같다면 하위 20%의 소득 누적은 상위 20%의 소득 누적의 2배가 될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하위 40%의 누적을 합쳐도 아무것도 가지고 없네. 상위 20% 다 가지고 있네. 그러면 0이 될 거예요. 0에서 2의 범위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 클수록 2에 가까울수록 어떻다? 여기는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노렌치 곡선 진위 개수 5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뭘 알아본다? 불평등하다. 그러나 10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평등하다. 결론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에 대한 설명을 지금 교재에 싣고 있습니다. 자, 교재 보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서 쭉 설명했습니다만 그 그림과 진위 개수 그리고 목차를 바꾸어서 10분위 분배율을 4번으로 하고 5분위 분배율을 3번으로 해서 볼 때 노렌치 곡선 진위 개수 5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불평등하다. 그러나 10분위 분배율은 크면 클수록 즉 2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빈곤과 불평등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이제는 바로 이 공공부조의 근거법이라고 하는 현대적 근거법이라고 물론 조선구호령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나중에 법제로서 할 겁니다. 여기는 정책론이니까 큰 틀만 보는데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거기 1번에 1번 공공부조는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빈곤 문제에 처한 국민을 돕는 사회복지제도이다. 따라서 정당한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적어도 최저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공공부조이다. 이 제도의 핵심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그래서 뭐 아시는 내용 쭉 정리를 했고 특성 2번에 1번 첫째 줄 끝에 무기여 원리에 기초한다. 2번에 두째 줄 기본적 권리로 인정한다. 3번은 알 수 있고 4번에 보면은 경제적 급여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제공된다. 자, 여러분 알다시피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7개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 목적의 급여로서 생계급여가 있고 그러면서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와 같은 비경제적 급여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이기 때문에 제일 밑에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것은 1999년, 2000년이지 않습니까? 그 전에 있던 제도가 1961년에 제정돼서 약 2000년까지 40년간 진행되어 온 생활보호제도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대상자 선정 기준이죠. 생활보호제도에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서 인구학적 조건을 고려했어요. 나이 따졌거든요. 나이 64세 이하여야 됐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나이 따지지 않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는 그래도 많은 노인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노인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 기준 집이 있냐 없냐, 노동 능력이 있냐 없냐, 아니면 인구학적 조건, 나이가 따지지 않습니다. 단 두 가지, 부양 의무자 조건과 소득 인정의 조건 두 가지만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그래서 거기 대상자 선정 기준 거기 두 개 있는 거지 있지요. 그리고 급여의 종류, 옛날 생활보호법에서는 무슨 보호 그랬지만 이제는 급여라고 하죠. 신설된 것은 주거급여가 신설됐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죠. 주거급여가 신설된 것이고, 또 하나 신설된 것은 정식급여로 나와 있지만 나중에 긴급복지지원법이 나왔지만 긴급급여도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생계급여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종래 생활보호제도에서는 근로능력도 대상자 선정 기준에 넣어서 근로능력자는 대상자에다 전면 제외했어요.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근로능력자라 하더라도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생계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급여라고 합니다만 바로 이 근로능력자도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다는 점에서 생계급여 확대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활지원 계획이 있다. 좋고. 다음에 먼저 우리가 보고 넘어갈 것이 다른 것 참 많습니다만은 거기 정의에서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를 이렇게 보시면 부양의무자. 수급자를 부양할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일촌후 직계열종 및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라고 합니다. 여기는 뭐가 없어요?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일촌후 직계열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결국에 부양의무자 조항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에 대해 제외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범위를 최대한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부양의무자 조항 자체를 없애버리자고 합니다. 그냥 노인 자체로만 봐가지고 소득 인정액이 어떠냐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아직은 이제 법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부양의무자, 현재로서는 수급권자의 배우자는 아니다라는 걸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차상위 계층, 앞으로 한 2, 3년 더 써겠죠. 종래와는 달리 차상위 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적어도 이 두 개는 이 정책론에서 꼭 가지고 가셔야 되겠어요.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보장기관은 마치 조선시대에서 보는 것처럼 지방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오늘날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다음에 적어도 이 보장급여 수준은 급여 수준은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 보장 수준이나 최저 임금을 고려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의 그 규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보면 4번에 2번 별표하시고 주체, 기한, 절차, 방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종래는 보건복지부 장관만 급여 수준을 결정했습니다. 이제는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주체가 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관도 언제까지? 매년 8월 1일까지. 옛날에는 12월 1일 또 바뀌어서 9월 1일이더니 이번에 바뀐 거예요. 8월 1일까지. 어떤 절차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어떤 방법으로? 급여의 종류별로 최저 보장 수준이나 수급자 선정 기준을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저 보장 수준의 결정에 그 4번에 2번 중요 표시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급여의 기본 원칙을 보면은 3번에 1번에 1번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로 이게 뭐예요? 자기의 소득과 재산, 소득 인정액입니다. 그리고 근로능력, 자신의 근로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그러고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충 발전시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이게 바로 공공부조의 원칙의 하나였던 보충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부조의 기본 원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법령으로 법 규정으로 수록되어 있는 것은 보충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급여의 신청이 나와 있죠. 급여의 신청. 이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싶어도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와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3번 다음 페이지에 360에 보면 급여의 신청, 수급권자, 친족, 그리고 관계인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직권으로 신청해 줄 수 있다. 라는 것을 사회보장기본법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행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을 근거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이 직권 신청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바로 그것을 3번에 학번에 묶어서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의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자산조사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급여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7종 세트 있죠. 경제적 목적의 급여로 생계급여 외에 비경제적 급여의 성격이 강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상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급여의 종류, 여기에서는 그런 정도를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법제론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질 거거든요. 해봐 주시고.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희망키움 통장이 있는데 여기는 뭐 배경 지식으로 희망키움 통장 개념만 보겠습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2010년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이를 통한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자활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근로 유인이 없던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수급자에게도 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2010년부터 시행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를 통한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사업이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2번에 희망키움 통장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자활 활성화를 위해 일반 노동시장의 취창업자를 위한 제도, 일반 노동시장의 취업자, 창업자를 위한 제도로 수급자가 탈수급하는 경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말하자면 희망키움 통장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이를 통한 탈빈곤 사업이라고 이런 것 등을 여러분들이 정리해요. 세부 내용까지는 그렇습니다만 적어도 1번, 2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회복지 정책론의 큰 틀을 봤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책론을 마감 짓고 정책론의 현실화해서 행정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